네, 저희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요, 뭘 할 거냐면요. 여러분들 이제 시상가액 조정하는 방법 있죠. 이 시상가액 조정하는 방법을 제가 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끔 이제 여러분들 시상가액 조정을요. 저는 이제 이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상가액 조정을 갖다가 첫 번째는 제일 안 좋은 거는요. 아니다. 이게 제일 안 좋다기보다는요. 저는 이 내용이 정말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학원 틀에 박힌 내용.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여러분들 가끔 이제 여러분들 문제를 푸시거나 이제 스터디 문제 답안지 이런 거 보면요. 물어보지 않은 내용을 쓰지 않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답안지에 물어보지 않는 내용을 쓰지 않는 게 제일 좋은데, 이 물어보지 않은 내용 중에 가장 큰 내용이 뭐냐면요. 이 묻지도 않았거든요. 평가 방식의 장단점을 또 써요, 막. 자, 여러분들 혹시 이제 평가법인에서 일해보신 분들은 당연히 아실 거지만 우리 감정평가서에 평가 방식별 장단점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 표준지 공시가 이제 공시지가 기준법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토지는 평가하는 방법에 뭐가 있고 건물은 평가하는 방법에 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체 비교 방식이라든가 일체 수익 방식 같은 거 썼는지 안 썼는지 이제 이런 것만 대충 제시를 해주고요. 이 평가 방식별 장단점은 우리가 답안지에 쓰지 않거든요. 근데 가끔 답안지 보면은 이런 걸 갖다 무슨 이게 이론 답안지인가 막 이럴 정도로 너무너무 불필요한 내용을 많이 쓰는 답안지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 최악이에요, 최악.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럴 거면 아예 쓰지 않는 게 저는 더 채점자 입장에서 좋지 않을까. 이 추상적 결론, 요 두 가지가 제가 봤을 때 가장 최악의 이제 답안인데요. 이제 이거는 사실 뭐 수험생들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 번도 시상가액 조정할 때 이렇게 봐라, 이런 식으로 분석해라, 이런 걸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이 추상적인 결론에 이르는 이 이유는 왜 그러냐? 제 생각엔 이래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내용을 들으실 거 아니야, 그렇죠? 자, 요 기본 내용하고 이제 그 다음에 곧장 뭐가 들어가요? 이 문제풀이라고 하는 요 과정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안 해준 거예요. 이걸 안 해준 거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시상가액 조정의 내용을 갖다가 이걸 문제 풀 때 적용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안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다 뭐예요? 내용이 추상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안 물어봤어. 감칙 12조가 뭐냐? 그거 쓰라는 얘기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쓸 수밖에 없어. 왜? 내가 이 아는 내용, 난 시상가액 조정에 대해서 알아. 이건 아는 거야. 근데 이건 지금 문제를 풀어. 근데 이 문제를 풀 때 이 이론을 어떻게 정리하냐, 어떻게 접목을 시키냐, 이 접목 방법을 갖다가 안 알려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추상적으로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두 가지는 최대한 답안지에서 여러분들이 안 하시는 게 여러분들 시간 관리하는 거라든가 여러분들 답안지 이미지 신상에 도움이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요. 제가 추천하는 시상가액 조정 방법은 첫 번째는요. 거시적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가라? 미시적으로 들어가라. 전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알겠죠?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이 시상가액 조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라고 해서 이만큼을 지금 미리 써놨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이 내용을 답안지에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자, 다시. 물론 이 목차 정도는 나와주면 좋겠죠. 이 목차 정도는 나와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다라고 하시면 최소한 2번하고 3번은 꼭 나와줘야 된다. 아시겠죠? 2번하고 3번은 꼭 나와줘야 되고 무조건 다 써야 되는 거는 아니다. 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거는 무조건 다 써야 되는 게 아니라 대신 자, 이거는 꼭 기억해 놓으세요. 자, 여러분들 답안지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 모든 내용을 다 쓰실 필요는 전혀 없다. 대신에
대신에 어떻게 해라? 위에서 써드린 내용을 활용해서 뭐는 해라? 문제 분석은 꼭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야지만 어떻게 된다? 아, 내가 풀고 있는 대상 부동산이 이런 식으로 지금 할당이 되고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겠구나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이제 임대시장, 자산시장, 금융시장, 건축재고시장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중요 순위를 따지자면 얘가 1번이에요. 얘가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금융시장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산시장. 됐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요건데 요거는 크게 신경을 여러분들이 안 쓰셔도 돼요. 건축재고시장.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거시적으로 우리가 뭘 분석했다? 시장을 분석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론에서도 배우셨죠? 우리가 뭘 갖다 검토하죠? 일단은 부동산 시장을 갖다 분석을 해요. 그 다음에 뭘 하죠? 개별 부동산의 특성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걸 뭐 여러분들 이론에서는 흡수율 분석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죠. 자,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실무에서는 대상 부동산의 특성이다라고 해서 대상 부동산이 어떤지 첫 번째는 최유효 이용에 할당이 되고 있는지, 두 번째는 최유효 이용에 할당이 되고 있지 않은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최유효 이용이냐 최유용이 아니냐 이렇게 이원화시킨 다음부터는요. 가액균형, 그 다음에 원가 방식은 크게 필요가 없어요. 원가 방식은 여러분들이 검토할 필요가 없지만 최소 일체 비교, 일체 수익, 일체 비교, 일체 수익은 꼭 검토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지금부터 하나씩 볼게요. 자, 이 임대시장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가 있냐? 가장 간단한 거, 임료지수. 지금의 이제 우리가 임대료 지수라고 하죠. 자, 저 임료 지수가 상승한다는 얘기 무슨 얘기일까요? 임대료가 점점 물가 상승만큼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자, 그런데 어떤 지역의 임대료 상승이 물가 상승을 초과해가지고 이 지역성을 반영해서 급격하게 올라간다. 임대를 많이 둘까요? 안 둘까요? 많이 두겠죠. 자, 임대료에다가 임대료 지수를 적용하는 게 높아진다. 임대료가 어떻게 되죠?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임대시장은 상대적으로 어떤 것을 볼 수 있다? 호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게 뭐가 있냐면요. 아, 그거 보기 전에 공실률. 임대율이라고도 이제 나오죠. 자, 여러분들 공실률이 5%가 좋은 거예요? 0%가 좋은 거예요? 10%가 좋은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절대적인 수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절대적인 수치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퍼센테이지가 10% 정도? 그럼 이게 높은 건지 낮은 건지 와닿지가 않죠. 그럴 때는 다른 내용하고 비교를 해서 내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냐 아니냐 이 흐름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거. 공실률이 5%다. 자, 여러분들 거시경제 배우실 때 실업률 있죠. 자연실업률이라는 개념 배우셨었죠. 자연실업률은 0%가 자연실업률이에요? 아니죠. 몇 프로? 5%예요. 자, 요거 정도만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우리 시험에서 공실률이 0%다. 제일 좋죠. 근데 공실률이 5% 정도다? 이건 자연 공실률 수준이니까 거의 뭐랑 똑같다? 임대가 100% 됐다라는 거랑 똑같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요. 위험 프리미엄이야. 자, 요 위험 프리미엄은 어디 나오냐면요. 우리 27에 문제 1번에 나와요. 자, 위험 프리미엄. 이것도 절대적인 수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27의 문제 1번의 자료 10번일 거예요. 27의 문제 1번의 자료 10번을 보시면은 우리 기입 환원율이 나오거든요. 종합 환원율 4%라고 아마 계산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4% 대비해서 위험 프리미엄은 0.5%포인트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위험률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환원율의 8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죠? 그만큼 장래 운영 위험이 낮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위험 프리미엄의 정도가 뭘 갖다 나타낸다? 장래 운영을 위한 동향을 나타낸다. 장래 동향. 아시겠죠? 이런 지표 정도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렌트프리. 렌트프리 같은 거. 자, 요 렌트프리는 언제 나왔죠? 32회
문제 1번에서 요 개념이 처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뭐 아셔야 되냐면은 요 렌트프리라고 하는 요 개념 있죠. 요 개념이 두 가지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요거는 알아두셔야 돼. 뭐냐? 이 렌트프리의 정도가 높다. 렌트프리의 정도가 낮다. 자, 물론 이 정도가 높고 낮다. 이것도 사실은 없어요. 사실 32 문제 1번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렌트프리라는 개념을 처음 줬기 때문에 1년, 12개월 중에 1개월만 무상으로 준다 이렇게 제시를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2년 단위로 뭐 6개월, 8개월씩 주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YBD나 이런 여의도 같은 데 보면은 이 렌트프리 계약은 상당히 다르단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렌트프리 정도가 만약에 좀 높다. 이것도 그러니까 높다 낮다를 이걸로만 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 나머지 자료들하고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례별로 내 부동산의 렌트프리는 몇 개월인지 다른 사례들의 렌트프리는 몇 개월인지 요 정도 이제 비교하는 능력은 좀 알고 계셔야겠죠. 렌트프리의 정도가 높다는 얘기는요. 무상으로 제공하는 빈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건 어떤 시장이라는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열세하다는 얘기겠죠. 임대시장. 임대시장이 다소 불황이다. 임대시장이 다소 불황. 임대시장이 다소 불황이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요 정도가 낮다는 얘기 무슨 얘기죠? 반대로 임대시장이 다소 호황인 상태다. 자, 그러면 어디까지 연결시켜야 돼요? 임대시장이 불황이기 때문에 임대인한테 열세하고요. 반대로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시장은 임차인 우세 시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임차인 우세 시장이 된다. 자, 반대로 호황이에요. 그럼 이번에 누가? 이번에는요. 임차인이 열세해질 거예요. 됐죠? 대신에 이 시장은 뭐가 된다? 반대로 임대인 우세 시장이 될 거다. 이 얘기죠. 자, 그러면 임대인이 열세하다는 얘기 무슨 얘기죠? 아직 수익성이 그만큼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반대로 이건 어떻다? 소유권의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왜? 소유권자에 해당하는 임대인한테 우세하기 때문에. 됐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걸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이런 건 좀 알아놓으세요. NOC 그 다음에 피다웃이라고 있어요. 피다웃 기간, 이게 인테리어 기간 같은 거. 그 다음에 그래요. 뭐 요 정도 일단은 자, 요 NOC는요.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전유 면적당 임차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실제 임차인이 얼마 내고 쓰냐 이 얘기예요. 뭐냐? 자, 여기 이만큼 똑같은 면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만큼 똑같은 면적이 있는데 자, 얘도 평당 300이고요. 얘도 평당 300이에요. 됐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요렇게 똑같이 나눠볼게요. 자, 얘는요 여기가 전유 면적이고요. 얘는 여기가 뭐더라? 전유 면적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실제로 쓰는데 지출하는 비용으로 한번 따져보자 이 얘기예요. 자, A라는 애 있죠. 요 A라는 애는 요 전유 면적 요만큼 사용하면서 얼마? 평당 300을 갖다가 실제로 내가 지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B라는 사람은 어떻더라? 여기 들어가서 이만큼 본인보다 더 넓게 쓰고 있는데 평당 300만 원밖에 안 내고 있더라 이 얘기죠. 그러면 건물의 컨디션이라든가 이런 게 다 똑같다고 하면 어디로 가죠? 당연히 이쪽으로 가겠죠. 됐죠? 자, 그래서 요 NOC라는 개념이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23회 문제 1번에 맨 마지막에 보시면요. 임대료 이 정리된 표가 나오거든요. 근데 요 NOC라는 게 뭐냐면요. 요 보증금 운용이익을 12개월로 나뉘고요. 그러니까 위에는 분자는요. 그 한 달 단위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월 임대료, 그 다음에 월 관리비. 자, 요걸 일단 다 더해줘요. 단위당 이렇게 해가지고 쭉 더해준 다음에 얘를 뭘로 나오느냐면요. 전용률로 나눠요.
알겠죠? 자, 근데 요 23회 문제 1번 마지막 이 임대료 테이블을 보면은 우리가 항상 그렇게 정리하게 돼 있거든요. 뭐 임대 대상이 이제 뭐 오피스의 사진이라든가 소재지라든가 그다음에 층수, 사용 승인일, 그다음에 이용 상황 같은 거. 그다음에 요 밑에 와 보면요. 전용률이라는 게 나와요. 전용률, 보증금, 월세, 월 관리비. 요런 식으로 틀이 딱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개념을 좀 알아두시면 아, 요거는 누가 되겠다? 뭐가 되겠다? 임차인의 가치 형성 요인이 되겠구나. 요걸 하나만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요 핏아웃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인테리어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무상 인테리어 기간. 자, 그래서 요 렌트프리 있죠. 요 렌트프리하고 핏아웃은 다 뭐다? 자, 얘는 뭐예요? 수익은 없지만 뭐는 있다? 관리 비용, 공과금 같은 비용은 발생하는 기간이다. 요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알겠죠? 아, 그다음에 하나만 더. 제가 봤을 때 요게 지금 우리 시험에 아직 안 나온 게 물류창고 같은 거 있죠. 물류창고라든가 대형마트 이런 게 아직 시험에 출제가 안 됐는데 여러분들 요 임차인 구성 있죠. 여러분들 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요 임차인 구성 관련해서는 제가 두 개의 문제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32회 문제 1번에서요. 좀 이따가도 한번 다시 언급을 해드리겠지만 자, 여기에 이제 특수 임대차가 설정돼 있다. 그래서 해당 층만 본건이 임대료가 낮게 나와 있거든요. 인근의 표준적인 이용보다. 그런데 이 특수 임대차가 뭐란 얘기를 정확하게 제시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해석에 뭐가 있다? 여러분들의 재량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가끔 여기 서울대 입구라든가 이런 데 보시면요. 고용노동부 산하, 보건복지부 산하 이래가지고 이 10층짜리 건물 중에 4층부터 8층까지 이렇게 막 같이 쓰고 있는 거 한번 보신 적 있죠? 자, 그거는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이동이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실을 갖다가 장기적으로 방어하는 그런 효과가 있죠. 대신에 어떤 메리트는 줘야 돼요? 다른 임대료보다 조금 낮게 주는 임대료, 임대 관행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죠? 자, 우리가 특수 임대차다. 어떤 층의 임대료가 지금 다른 층보다 낮다. 그러면 원인이 있어야 돼요. 원인이. 왜 그게 다른 층에 비해서 낮냐? 근데 그런 내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거는 수험생들이 해석해 볼 여지가 있더라 이 얘기죠. 됐죠? 그 다음에 한 문제만 더. 우리 15회일 거예요. 15회 문제 1번에 마지막에 이제 자료를 보시면요. 자, 요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요게 하나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그 개인적으로 과외를 한다거나 이럴 때 한 번씩 얘기는 해주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15회 문제 1번에 맨 마지막에 가시면요. 우리 그 본건의 수익을 갖다 구할 때 본건의 일체 수익 방식에 따른 가액을 구할 때 병원 4층 이 4층에 병원이 들어가 있다고 제시가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4층에 병원 임대차를 딱 제시해 놓고 나서 나머지는 어떻게 해라? 나머지는 그냥 병원 임대차 했던 거에다가 효용적수 해가지고 그냥 전체를 갖다 뽑아내라 이렇게 제시를 했거든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혹시 그 메디컬 건물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메디컬 건물? 메디컬 빌딩. 자, 이거 뭐죠? 자,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거야. 뭐가? 의료시설이.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내과, 외과 어쩌고저쩌고 해서 1층에 막 뭐 약국 있고. 자, 그런 건물을 여러분들은 갖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냥 일반 근린생활시설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는 이런 건물을 원하세요? 저 같으면 메디컬 건물 가져가거든요. 왜? 이 메디컬 건물은요. 의료시설이기 때문에 매출이 굉장히 끊임없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근생 그냥 일반 업무시설 같은 걸 갖다가 구매를 했다 칠게요. 내가 빌딩을. 자, 그러면 그 임대차는 어떻게 될 수 있죠?
매출에 따라서 임대료가 또 연동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매출이 안 나오면 임대료를 못 낼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임차인의 구성을 잘 보면은 오피스 같은 경우에 더 심해요. 요 임차인 구성에 굉장히 좀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요즘 같은 경우는 더 그렇죠. 자, 그런데 보시면 우리 그 문제에서 보면은 본건이 4층만 병원이고요. 나머지는 학원하고 점포예요. 자, 그러면 이 임차인이 병원이라는 얘기는 다른 부동산의 이용 상황보다는 매출이 어떻다는 얘기죠? 더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매출이 더 잘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그만큼 임대료를 높게 받을 수 있겠죠.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임대료에서 임차인의 구성을 따져서 그래, 병원은 이 임차인의 특성이 이렇기 때문에 높은 임대료를 기준하되 나머지 층수 있죠. 이 병원층을 제외한 나머지는 어떻게? 적정한 임대 사례, 유사 업종을 통한 임대 사례를 활용해 가지고 별도로 산정한다. 저는 이게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보면은 이 병원 임대차 기준으로 해서 물리적으로 그냥 층별 효용비만 적용해서 전체 수익을 뽑아내라. 저는 이거는 한 번은 문제로 딱 낼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좀 기출 문제라든가 이런 오피스 평가를 많이 하신 분일수록에 이거에 조금 더 아마 중요성을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임차인 구성에 따라서 내가 임대 사례를 활용할 것인지 본건의 임대를 활용할 건지 이걸 갖다가 한번 또 생각을 좀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해놓으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 했는데 임대 시장이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산 시장은 뭐가 있냐면요. 이제 뭐 지가 변동률, 이런 시점 수정치 있죠? 이런 거 그냥 간단하게 시점 수정치 간단하게 이제 한번 보시고요. 상승하고 이제 하락하고 있는지.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알겠죠? 자, 우리가 아까 공실률이나 임대료를 확인해라. 이거는 어떤 사례였죠? 임대 사례란 말이에요. 임대 시장이니까 임대 사례를 검토해야겠죠. 근데 얘는 뭐예요? 자산 시장이니까 자산, 부동산이 어떻게 거래되는지를 봐야겠죠. 그래서 이 거래 사례의 내용을 갖다 검토해보자는 얘기예요. 근데 거래 가격 수준이라든가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이 비고라든가 기타 내용 있죠. 요 비고라든가 기타 내용 이런 걸 좀 잘 보셔야 되는 얘기야.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까 봤던 뭐예요? 14회 문제 1번에 사례보 나번이에요. 알겠죠? 거래 사례 나번. 자, 아까 사례를 보니까 어떻대요? 2층의 점포용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계속 사용한다?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한다 했죠? 그쵸? 헐고 다시 짓는다. 뭘 하고 있다? 이 거래 사례 나번은요. 지금 전환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다? 아, 지금 이 전환을 한다는 얘기는 뭐가? 비용보다는 수익이 더 크게 나온다. 그런 시장이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고요. 나는 이미 그 전환된 이후의 이용 상황과 비슷하게 부동산을 이용하고 있으니까 자산 시장도 좋지만 내 부동산도 좋구나. 이런 결론을 여러분들이 도출을 해내셔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 다음에 금융시장 있죠? 이 금융시장은요.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보시면은 저당 수익률, 뭐 저당 이자율도 되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거 나오. 자, 이렇게만 할게요. 저당 이자율이 제시된 경우만. 자, 이렇게 좀 볼게요. 자, 이게 이제 몇 회 나오냐면요. 우리 아까 봤던 14회 문제 1번. 그다음에 12회 문제 1번.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이런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학원에서 뭐 레버리지 효과라고 해서 배우셨을 거예요. 뭐 지분 비율하고 저당 대부 비율, 요 비율로 해가지고 세후 레버리지 그 효과 값을 구하는 걸 배우셨겠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그냥 방향 정도를 체크한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내가 시장에서 평균 이자율이 8%예요. 예를 들면 아까 우리 14회 문제 1번 보시면 시장 평균 이자율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어떤 시장에 투자하든 일정하게 먹을 수 있는 평균 수익률이 몇 프로다? 12%다 이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우리가 시장이 부동산 시장만 있나요? 아니죠. 채권 시장 있죠. 주식 시장 있죠. 임대 시장 있죠. 그다음에 부동산 자산 시장 있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시장 중에 내가 어디다 투자를 했던 얘기죠? 내가 매매에다가 그쵸? 내가 부동산을 차입하는 거에다 투자를 했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부동산 시장에 투입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시장에 넣더라도 나는 얼마만큼 먹는다? 12%만큼은 먹는다란 얘기예요. 됐죠? 그런데 저당 이자율은 몇 프로였죠? 6%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시장 평균 이자율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얘보다 저당 이자율이 더 낮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부동산에 투자하면 난 뭘 얻을 수 있다? 그렇죠? 양의 레버리지를 볼 수 있겠구나. 양의 레버리지 효과가 어떻다? 예측된다 정도로 그냥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예측된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남의 돈 빌리면 나한테 더 수익이 따라오더라 이 얘기죠. 자, 그러면 이러니까 어떻게 되겠다? 아, 투자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겠죠. 자, 반대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반대로 가면 안 좋겠죠, 당연히. 이건 뭐예요? 반대로 음의 레버리지가 예측되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가 위축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저당 이자율이라든가 저당 수익률 같은 거 이런 거 있는 경우만 좀 조심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건축 재고 시장은요, 그냥 참고만 보시는데 이제 건축비 지수하고 이런 지가 변동률 같은 자산 변동률 있죠. 그다음에 임대 변동률. 그냥 이 정도 그냥 참고적으로만 본다 생각해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건축비가 너무 올라갔잖아요. 건축비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이 건축비 상승률이 자산 증가율을 갖다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죠? 지금 같은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는 거 그냥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거는 요 임대 시장하고 요 금융 시장, 그다음에 자산 시장 요 세 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좀 보시면 좋겠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요 위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써라? 아니에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지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조금은 생각하면서 푸셔야 된다. 그래야지만 조금이라도 문제를 그나마 입체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접근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됐죠? 자, 이번에 이제 볼게요. 대상 물건이 최유 이용이다. 자, 이거는요, 가액 균형을 본다. 이건 무슨 얘기냐? 자, 만약에 본건이 최유 이용이에요. 본건이 최유 이용이면요, 원가하고 비교 방식하고 수익 방식이 똑같을 수도 있지만 어떨 수 있다? 그쵸? 요 두 개가 조금 더 높을 수도 있더라. 요 정도 느낌만 가져가시면 돼요. 자, 반대로 어때요? 대상이 최유효가 아니더라. 그럼 어떻죠? 내 부동산을 갖다가 높은 돈 주고 사가면 미친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원가 방식이 이때는요, 제일 상한이 될 수밖에 없더라. 됐죠? 그 다음에 비교 방식은 어때요? 내 부동산을 사갈 사람이 없잖아. 왜? 내 부동산은 최유이용 미달이기 때문에. 그쵸? 자,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돈 들인 거에 비해서 싸게 파는 게 맞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쵸? 자,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 요 수익 방식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자, 왜 그러냐면 이건 여러분들 이렇게 좀 생각하세요. 자, 우리가 환원법을 쓰잖아요. 뭐 저기 수익 환원법. 자, 요 수익 방식에서의 수익은요, 어떤 조건이 있죠? 안정화돼야 돼요. 아니, 이거부터 쓸게. 장점부터. 장점은요, 대상의 개별성 반영? 뭐 요 정도? 지금 현재의 이용 상황이라든가 개별성을 반영하는데 유리하겠죠. 그렇죠? 본건이 최유 미달인데 그 최유 미달인 상태에서 임대료를 기준했기 때문에 어떻다? 뭐 개별성 반영할 수 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요게 조금 더 중요하다고 봐요. 뭐냐면 이 우리가 부동산의 수익 방식에서 말하는 수익은 어떻다?
얘는요 안정화되고 지속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 우리 직접 하는 법 있죠. DCM 언제 써요? 수익이 안정화되고 장기적으로 변동 가능성이 낮을 때, 그리고 이러한 수익이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걸 전제했을 때 DCM을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본건이 최후 유형의 미달이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소유권 가치인데, 요게 소유권 가치인데, 우리가 앞으로 이 정도까지는 종전 이용대로 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주변은 변화되고 있는데 나만 요 이용 상황을 고집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죠? 어느 순간에 우리는 전환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환을 한 다음에 전환한 부동산에서 나와 있는 이 임대 수준 있죠. 이게 나중에 표준적인 임대 수준이고 내 임대 수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종전 이용 상황대로 계속 간다? 이거는 의미가 전혀 없다 이 얘기죠. 제 말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유권 가치를 평가하는 건데 요 전체 중에 이 나머지 기간이 의미가 없어지니까 이 직접환원법에 따른 것, 특히나 직접환원법은 더군다나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알겠죠? 좀 한번 그냥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원가 방식보다 일체 비교, 일체 수익 요걸 이제 각각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요. 일체 비교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이거는 사례의 유사성이에요. 사례 유사성. 물론 이제 대상부동산이 최후 이용이면은요, 일체 비교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사례가 그런 사례가 많겠죠. 왜? 전환을 이미 해가지고 최고 수익을 인근 지역이 다 누리고 있기 때문에 최고 수익성이 할당되는 최후 이용 거래사를 포착하는 게 굉장히 쉽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사례 유사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임대 수익, 요 일체 수익 있죠? 요 일체 수익에서는 뭘 체크하셔야 되냐? 본건의 임대 상황을 한번 다시 검토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임차인이 어떻고 공실 동향은 어떻고 그 다음에 표준적인 임대 수준이랑 내 부동산의 임대 수준이 어떤 관계인지 이런 거 있죠. 본건 임대 상황과 표준 임대 상황의 관련성 이런 거 알겠죠? 이런 거를 좀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여기에요. 여기. 제가 뭐 수익 방식은 여기서 말씀드렸죠. 수익 방식은 여기서 말씀드렸고, 자, 일체 비교 있죠. 자, 요 일체 비교에서는요 반드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사례 유사성이에요. 사례 유사성. 알겠죠? 사례의 유사성. 자, 요거는요 우리가 나중에 좀 이따가 22회 문제 1번에서 볼 건데요. 사례의 유사성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사례의 대표성을 좀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사시지계면 이거 있죠. 사사시지계면에서 제일 앞자리가 뭐죠? 사죠. 사가 뭐예요? 얘란 말이에요. 사례. 예. 이 일체 비교 방식은요, 특히 요 사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사례가 본건하고 유사성이 있는지, 두 번째, 그 사례가 그 지역 일대에서 대표적이냐. 이 대표적이냐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인근 지역의 부동산 동향을 반영하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인근 지역의 부동산 동향을 반영하고 있느냐. 요게 대표성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자, 인근에 부동산이요. 다 죽어가요. 자, 용도가 종전 용도. 아니야, 20의 문제 1번을 기준으로 할게요. 자, 지금 숙박업종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동산이요. 침체되고 있대요. 그 다음에 숙박업종으로 이용하고 있는 이 부동산이 침체하다 못해서 영업을 중단하는
이런 사정이 발생했대요. 됐죠? 자, 그러면 딱 봐도 뭐예요? 이용 상황이 현재 지금 종전의 이용 상황인 숙박업종은 어떻다? 최유효 이용에 미달인 상태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런데 요 사례를 보면은 좀 이따 보겠지만 이 거래 사례는요. 현재 종전 이용대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종전 이용대로 그대로 운영하고 있대요. 자, 그럼 볼게요. 좀 이따 보겠지만 대상부동산은 지금 현재 업을 갖다가 중단한 상태예요. 근데 사례는 어떻죠? 현재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내 거는 최유효 미달이죠. 근데 얘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효용이 아직 나오고 있다는 얘기니까 상대적으로 뭘로 볼 수 있는 거죠? 최유효 이용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거래 사례는 최유효 이용에 조금 유사한데 본 건은 최유효 이용 미달이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사례 유사성부터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사례가 뭔지 대표성이 있는지 이걸 체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보면 뭐라 그래요? 지금 주변에 숙박업종이라는 게 다 침체돼가지고 영업이 중단됐다 이러는데 나 홀로 뭘 하고 있다? 현재 영업을 하고 있더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이 사례가 요 지역에 숙박업종과 관련된 대표성을 담고 있냐 담고 있지 못하냐 이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 일체 비교 방식에서 특히나 대상부동산이 최유효 미달이다 하면은 요 일체 비교 방식을 여러분들이 꼭 조심하셔 보셔야 돼요. 알겠죠? 얼마든지 얘 같은 경우는요. 특히나 또 뭐가 위험하냐면 실제 평가할 때도 그렇습니다. 개별 요인 비교치 있잖아요. 요 개별 요인으로 조정하는 게 좀 용이해요. 특히나 이제 뭐 물류 창고라든가 이런 거 딱 봐도 지금 수익성이 없어 보이는데 일체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개별 요인을 1.15, 1.1, 1.15 이런 식으로 쫙 끌어올려 가지고 수익성이 안 나오니까 원가는 요 정도인데 수익성이 안 나오니까 금액을 끌어올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내게 시장성이 높다 이래가지고 종합적으로 평균해서 올려버리려고 이런 개별 요인 조정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일체 비교 방식 있죠. 요거는 정말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뭐 저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이 방식에 문제점이 있다는 거는 뭐 평가를 해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일단 숫자 주면은 그거대로 무조건 적용해야겠다 여기까지만 지금 생각이 멈춰 있다 보니까 이 방식의 문제점이라든가 내가 검토해야 될 게 무엇인지 이걸 놓치고 가는 경우가 좀 있더라 이 얘기예요. 알겠죠? 자, 요 정도가 여러분들이 좀 한번 시장가격 조정할 때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거를 본 다음에 우리가 22회로 한번 가보죠. 22회로 제가 다른 기출 문제는 또 여러분들한테 시간이 될 때 한번 따로 녹화를 또 해볼게요. 요걸 딱 알아두시고 자 그냥 14회 1번 한번 간단하게만 검토해 볼까요? 임류지수 올라가고 있었죠. 그 다음에 공실률 0%였죠. 그럼 어때요? 상대적으로 임대시장이 굉장히 호황이에요. 나머지는 우리가 지금 체크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그 다음에 지가변동률하고 시점 수정치 그 다음에 각 거래 사례의 비고 기타 내용 이런 거 한번 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각 거래 사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 사례 납원이 이렇게 전환을 한 것처럼 최고 수익성이 예상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까지 봐야 되나라고 할 정도가 되시겠지만 분석을 계속 하다 보면 이런 게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 14회 문제 1번에 거래 사례 가번 가볼게요. 자 거래 사례 가번에 보시면요. 거래가 언제 됐죠? 2002년 4월 1일에 거래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2002년 4월 1일 지가 변동률 한번 보실까요? 지가 변동률. 자, 2002년 4월 1일은 2002년의 2분기예요. 2분기. 자, 2002년의 2분기에서 어떻게 됐죠? 주거 지역의 지가 변동률 한번 보시면요. 2.35였는데 3분기 접어들어서 어떻게 되죠? 팍 올라갔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렇죠. 요 지역 일대가 최유효 이용으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토지에 대한 어떻게? 그렇죠. 이 개발에 대한 호재가 반영이 됐다는 얘기야. 어디에? 지가에. 그래서 지가가
팍 뛰어 올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점 수정치가 사실 7%씩 뛰는 거는 서울에 정말 몇 개 빼고는 없거든요.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점 수정치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금융시장, 요 저당 수익률하고 저당 이자율 제시된 거. 그 다음에 얘기 나온 김에 그냥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요 위험 프리미엄 관련된 거 있죠? 요 위험 프리미엄 관련해서는요. 여러분들이 한번 도출해 볼 필요도 있더라. 그게 몇 회냐면은 12회 문제 1번이에요. 12문제 1번 간단하게만 잠깐만 볼게요. 해주고 싶은 거 많은데 시간이 부족하다. 그쵸? 자, 다 보진 마시고요. 12회 1번에 저도 문제를 좀 볼게요. 제가 출력을 안 해가지고. 자, 12회 문제 1번 자료 12문제 1번 자료 9번 한번 보실게요. 12회 1번에 자료 9번.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환원율 산정하는 방법 중에, 그 다음에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산정하는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심사를 하거나 우리가 약식으로 이 환원율을 갖다 도출할 때 특히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이게 은근히 여러분들은 뭐 금융적 투자결합법이다 이런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뭐냐면 요소구성법. 다른 말로 우리가 조성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위험률에다가 무위험률에다가 뭘 더하죠? 위험률을 더하고 요 위험률은 위비관자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론 때 배우시죠? 자, 요 위험률하고 무위험률을 갖다가 합산해가지고 최종적인 환원율이라든가 투자 수익률을 갖다가 검토한다. 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걸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들 보증금 운용률 있죠? 보증금 운용률. 보시면 이 기출문제도 시대를 따라가거든요. 옛날에는 우리가 어땠죠? 우리 돈 벌면 다 어디다 넣었죠? 은행에 저축했죠. 왜? 정기적금 예금금리가 굉장히 높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죠? 한 뭐 3%? 4%?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기출문제는요. 보증금 운용률이 3.5%가 맥스일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지금 기출문제 보시면 보증금 운용률이 2.5, 3, 뭐 많게는 3.5 요거 넘어가질 않을 거예요. 알겠죠? 그게 다 시대상을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12회 문제 1번 같은 경우는요. 보증금 운용 이율이 몇 프로였죠? 보증금 운용이율이 10%예요. 됐죠? 자, 근데 이걸 한번 볼게요. 환원율이요. 환원율이 몇 프로다? 8%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보증금 운용이율은 어떤 거죠? 우리가 보증금을 받으면, 우리가 임대를 놨을 때 보증금을 받으면 이걸 어디다 넣는 거죠? 은행에다 넣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떼일 염려가 있다 없다? 거의 없이. 이걸 뭐라 그래요? 안전 이율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보증금 운용 이율이 무위험률이라고 간주를 할게요. 자, 무위험률의 위험률을 가산해서 나온 그게 뭐다? 우리가 아까 환원율을 갖다가 산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게 몇 프로? 그렇죠? 8%더라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역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위험률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위험률이 마이너스 2%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그렇죠? 이 부동산을 장래 운영하는데 위험이 없다. 거의 호황만 있을 뿐이지 위험은 거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임대 동향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좋다고 추정했을 때 거기서 끝이냐? 그게 아니란 얘기죠.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어서 금액을 갈아친다라고 했을 때 이 방향으로 갈지 이 방향으로 갈지 여러분들 있잖아요. 금액을 갈아치는 것도 아무렇게나 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치는 거예요? 문제의 전반적인 흐름에 맞게 이 시장하고 대상부동산 특성에 맞게 흐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대충 지금 시장 상황이 이런데 대충 그냥 그냥 비교 방식 높다고 하고 그냥 수익 방식 원래 좋지 높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분위기라든가 이 문제의 흐름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는요. 여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시장 동향이 이 정도로 좋으니까
내가 개별 물건 기준으로 검토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된다? 당연히 수익 방식에 따른 가격이 높아야겠구나. 자, 근데 시험장에서 딱 문제를 풀었는데 원가 방식보다 수익 방식이 낮게 나왔어. 근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시장 분석해보니까 어때요? 지금 분명히 호황이고 대상 부동산이 최유이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 균형이 나와야 되는데 왜 이 부동산이 낮게 나올까?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계산 실수가 있는지를 다 쳐보고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흐름에 맞게 검토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원가 방식 딱 한 번만 딱 검토하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수익 방식에서 내가 혹시 층수를 갖다가 뭘 곱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효용비를 뭘 곱하지 않았는지 면적을 틀렸는지 그런 걸 체크하면서 혹시나 틀린 내용이 있는지 그렇게 검토를 하는 거지 이걸 시험지를 답안지 쓴 걸 1페이지부터 뭐 8페이지까지 해가지고 죄다 검토한다 못 찾아내요. 못 찾아낸다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전반적인 흐름을 갖다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이 10%예요. 자, 내가 여기서 하나 더. 자, 투자자가 내가 얼마만큼 이 투자해서 벌면 좋겠다? 요 요구 수익률이 10%예요. 그런데 남의 돈을 빌리는 게 몇 프로다? 8%다. 자, 그러면 이거 무슨 얘기예요? 내가 남의 돈 빌려서 얻는 것보다 어떻게? 더 높게. 그러면 남의 돈에 대한 부담이 어떻다? 적다라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저당, 양의 레버리지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어때요? 아, 지금 이 부동산이 대체적으로 호황이구나, 불황이구나.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 우리 22회 문제 1번 하고요. 16회 1번 있죠. 그거를 좀 같이 좀 보고 넘어갈게요.